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에도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위성 기반에 대한 기술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전자광학 기술, 또 정보 네트워크, 지금은 이제 5G를 넘어서 6G까지도 진행하려고 하죠. 또 디지털 영상 처리, 멀티미디어 이런 기술 발달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체계에 대한 변화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요, 이제 컴퓨터 발달에 의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형식이 디지털로 되어 있고, 종이 지도가 수치 지도로 변하고, 또 일회성 조사에서 연속적인, 또 우주 기반, 또 분산 처리형 시스템, 그다음에 융복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의 변화에 주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서 잠깐 보면은요. 기존에 이제 컴퓨터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CPU도 좋아지고 메모리도 기술도 좋아지면서 컴퓨터 기술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발달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과정이 컴퓨터로 인한 데이터의 입력, 처리, 분석, 또 출력까지 지금 뭐 3D 프린터까지 나올 정도까지 나온 상태니까요. 이런 작업들이요. 기존의 아날로그 체계에서 디지털 기술로서 이 컴퓨터 발달이 크게 주요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도시인으로서 도시의 삶에 있어서의 도시 기능이 고도화가 좀 필요했고 또 편의성도 좀 많이 추구가 됐죠. 또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환경 변화들이 급속한 변화가 발생이 되면서요.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도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컴퓨터도 많이 발달이 되면서 기존의 종이 형태의 지도로서 제공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찾아가고자 하면 옛날에는 종이로 출력되어 있는 지도첩 같은 이제 교통 도로 지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지털로 된 수치 지도가 개발이 되면서요. 이 수치 지도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맵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GIS 기술에 대한 진보와 더불어서 이런 공간 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기반이 되는 수치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공간 분석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고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지도 찾기 서비스들 이용해서 맛집도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모르는 곳을 찾아가고자 할 때 공간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연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상에서 표출이 될 수 있는 형태들로 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제 측량을 하면 일회성 측량, 조사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형 지진 또는 슈퍼 태풍에 대한 출몰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커지고 이제 규모도 커지고 피해에 대한 피해 규모도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요. 이 예측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예측 기술도 우리가 자연재해도 지구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이런 예측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서 기존의 일회성 측량에 대해서 얻어진 공간정보 자료가 아니라 연속적인 측량과 조사가 요구가 되기 시작했고 각종 피해 지역이나 피해 이력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특히 위성 기반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연속적인 태풍이나 이런 지진 등 이런 분들의 피해 규모나 확산 속도, 이동 경로 이런 부분들을 추적이 가능하게끔 기술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의 기술도 많이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비행기에서 탑재된 항공 측량 기술들을 이용하다가 이제 1967년도에 스푸트니크 위성이 최초의 인공위성이 올라가면서요. 위성 개발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위성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해상도의 카메라 같은 거나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를 시켜서 지구를 스캐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구를 스캐닝하는 이런 위성 기반의 원격 탐사가 넓은 범위
또 해상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예 고해상도의 영상도 취득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이 위성들이 지구의 원궤도나 타원궤도 또는 정지궤도의 다양한 궤도상에서 필요한 지점에 대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끔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항공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회성 단발성 관측에 의한 방법이 연속적으로 우주 기반에 의해 연속적인 관측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 관측을 위한 기술들도 인공위성 원격 탐사 기술로서 진화가 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얻어진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을 분석이나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고요. 또 접근하지 않고도 우리가 고해상도의 공간 정보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기반이 되기 시작했죠. 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얻어지면서 획득되는 데이터의 양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커진다는 얘기는요, 용량이 커진다는 걸 보통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용량이 커진 데이터들을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도요. 위성통신 기술이나 또는 5G, 6G 같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 빠른 기술들이 계속 급속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이 네트워크 기술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 처리들을 위한 대용량 자료 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CPU 하나로 연산하던 부분들을 병렬 처리라고 하는 분산 처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도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람 하나의 머리로서 뭔가를 수학적 계산하는 것보다 분할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나눠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학문 분야 영역 내에서 벗어나서 앞서 봤지만 여러 데이터들의 종류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거기에 필요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정보들도요. 정보공학에서 필요한 기술들, 컴퓨터공학에서 필요한 기술들, 또 결과물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영상 처리하는 기술들, 이런 학문들이 같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물들도 많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사용자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자 할 때 그 영역대 데이터들을 쉽게 또 아주 높은 정확도로서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즉 공간정보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부가가치 산업들 분야들도 많이 확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런 공간정보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특히 이런 지도 같은 데이터들은요, 국가의 보안 정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 시설에 대한 위치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정보 공개, 정보 3.0 시절에 정보 공개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고도 정보화 사회를 위한 하나의 기반 기술로서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의 기술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들은요, 지구나 국토 또는 도시와 관련된 여러 공간 데이터들을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간 데이터들을 좀 더 편리하고 관리하고 신속하게 좀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정확도도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보들을 추출하고 가공하기 위한 단계로서 우리가 컴퓨터에 기반으로 한 공간 데이터를 디지털로 처리하는 기술로서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상의 공간 관계 자체를요, 또는 우리 토폴로지라 부르는 위상 기하학이나 또 계량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로서 분석을 해야만 객관적 자료로서 제공이 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형 공간 정보공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오매틱스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간정보 자료의 처리 결과 자체를요, 시각적으로 아주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요즘에 3차원 형태들로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자. 그죠? 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내에서 내가 햄버거를 피자를 먹고 싶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이 피자집 또는 어디가 뭐 개인적으로 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역을 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피자집을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맛집을 찾는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쓴다고 할 때 가성비가 훨씬 좋거나 맛도 좋은 거를 평가를 받고자 하면 그 이용하고자 하는 그 피자집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서 이 이용 후기들이나 그 이용 이제 점수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 점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공간 정보 공학 기술들이 많이 우리 현대 또는 앞으로 미래에도 많은 이제 이 인간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 또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단말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 지원 공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돼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공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공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 원격 탐사, 뭐 GPS 같은 GNSS, 디지털 이미지 기술, 뭐 요즘에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또 이런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로의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다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측량 기술들이 많이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취득이 돼도 우리가 어떠한 체계적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DBMS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공간 자료들을 공학적 학문 분야의 기술로서 처리하기 위해서요. 뭐 좌표 변환이나 투영 변환 또는 공학 계산 뭐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또 공간 분석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표출하거나 연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죠. 또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 영상 출력, 또 디지털 트윈 기술, 멀티미디어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공간 정보의 추출 및 제공을 위해서 관련된 응용 기술, 또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시각적이고 보다 더 편리하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공간 정보공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은요, 무엇보다 이 공간 정보공학 기술에 의해서요, 우리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에 대한 기반 정보들을 종합해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공간 정보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무원이나 정치 하시는 분도 정책 위반자 이런 분들은 또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데이터들을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정보 공개라는 거대한 개념에서 출발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컴퓨터 그래픽 영상 출력 멀티미디어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때 시각적으로 확실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쉽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의 지원 역할로서 우리가 공간 분석이나 다양한 시뮬레이션 또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간정보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제 하반기부터 배울 원격 탐사 기술은요, 위성 기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 사진 측량 기술도 큰 범주 안에서는 원격 탐사 기술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굳이 분리하자 그러면 인공위성 기반으로요. 지구 표면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과 물리적 특성들을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로 취득하는 기술을 원격 탐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된 기술로는 위성 발사체부터 해서 위성 기술, 또 센서 기술, 영상 처리, 데이터 저장 기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응용할 건지 응용 기술 등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GIS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입력,
처리, 분석, 저장, 출력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GIS 데이터 같은 경우에 GIS 같은 경우는 자료 처리 기술, 검색 기술, 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간 분석 기술, 프로그래밍, 또 기하학, 응용 기술 등이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GNSS 같은 기술은요, 우리가 3차원 지구 표면상에서 공간의 위치들을 3차원 위치들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요. 여러 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전파를 통한 통신 기술, 또 이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융합 기술, 또 연산을 해야 되니 수학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스트리트뷰나 로드뷰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치 사진 측량 기술들, 디지털 포토그램 매출이라는 이런 기술들은요, 디지털 카메라 기술, 영상으로 스캐닝하는 스캐너 기술, 또 이미지를 매칭하기 위한 기술, 또 컴퓨터 비전 기술 등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다양한 지형의 지물들에 대한 자동, 반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형공간정보공학인 지오매틱스에 사용되는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전자광학 측량 기술인데요. 전자광학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각을 잴 때는 트랜시시라는 장비를 썼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미자와 아들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도원이라는 거를 읽어가지고 아날로그로 각을 읽거나, 또 거리를 측정할 때는 과거에는 체인이나 줄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각을 잴 수 있는 데오도라이트, 거리를 잴 수 있는 일렉트로닉 디스턴스 메저먼트라고 불리는 EDM 장비가 개발이 되었었고, 각과 거리를 별도로 재다 보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합한 토탈 스테이션. 또 광학기술이란 결국은 렌즈 기술이잖아요. 렌즈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이 토탈 스테이션도 아주 원거리를 쳐다볼 수 있고 아주 고정확하게 높은 정확도로서 거리와 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시작했고, 내가 레이저로 거리를 재거나 각을 측정하기 때문에요, 이 레이저가 반사될 수 있는 프리즘도 필요하지만 이 반사가 될 수 있는 프리즘, 즉 반사경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필요 없는 무타켓이라는 토탈 스테이션들도 많이 요즘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요즘에 골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골프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시잖아요. 그때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전자레벨, 레이저 스캐너,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전자광학에 기반한 측정 기술들이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신속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 정보 자료에 기반이 되는 수치 지도들을 제작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전자광학, 디지털 매핑,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표는요, 앞서 설명드린 이 지형 공간정보공학에서 다루고는 첨단 기술 5가지에 대해서 주요 기기와 주요 기술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지형 공간정보공학을 응용하는 분야들은 뭐 되게 넓겠죠. 광범위할 거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 뭐 인구 예측이나 토지 이용, 또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또 이런 온난화 예측하거나 지구의 환경 감시, 이런 부분들에도 활용이 될 거고요. 또 대륙별로 대기 오염이나 해양 오염에 대한 부분들, 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핵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할 거고, 또 국가별로 보면은 국토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할 때, 또 환경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또 지도 제작, 또 재해 관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의 반열에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 기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요,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각종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공간정보공학 기술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 뭐 인프라 같은 철도나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같은 사회적인 기본 인프라죠. 기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폐기물이라든지 방제 감시, 문화재 보전,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죠.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 지도, 뭐 토지 가격, 구입, 아파트 시세, 뭐 택배 서비스, 뭐 상권 분석,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좀 들어와야 돼. 그럼 스타벅스에 어디 입지를 했을 때 가장 좋을까 하려면은 스타벅스를 그 입지 분석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입지 분석에 여기 이제 주요 고객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또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 고객 관리, 관광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응용 분야들을 자연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부터 해서 민간 기업까지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지형공간정보공학에 대한 역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요. 앞서 봤던 이제 지오메틱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 분야들에 대한 진화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탐사인데 미국에서 원격 탐사라는 명칭이 1960년대에 칭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67년도 스푸트니크 위성이 쏴지고 또 57년도죠. 죄송합니다. 앞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57년도에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위성이 그 위성이 처음으로 쏘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나사가 창립이 되고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면서요. 위성 기반의 기술들이 발달이 되면서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기술들을 서로 비행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다 하면서 리모트 센싱이라는 명칭이 1960년대 때 우주 개발 기술 시대와 더불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1972년도에 최초의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인 랜셋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하는데 랜셋 1호가 미국에서 발사가 됩니다. 이 랜셋 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물론 고해상도는 당시에는 기술로서 과학 기술이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었겠지만 이 랜셋 1호 기술을 이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얻게 되겠고요.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어떠한 환경 분포나 식생에 대한 분포, 그다음 지구의 온난, 기온 이런 데이터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분석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스팟1 위성들이 함께 또 올라가면서 해상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광학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각 나라별로 위성 탑재 기술들이 이제 선진국을 바탕으로 뭐 해상을 보겠다, 해양을 보겠다, 지구를 관측하겠다, 뭐 극지방을 보겠다, 또는 이제 뭐 기상 위주로 보겠다 이런 데이터들의 대상이 되는 목적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탑재체 센서들도 좀 많이 진화가 되기 시작하고 바뀌기도 시작했고요. 또 위성의 궤도 부분들도 많이 좀 조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도에 나중에 이제 원격 탐사 얘기하겠지만 레이더셋이라고 해서 이 기존에 있는 원격 탐사 기술들은요, 지구에서 나오는 반사되거나 방사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전자기파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역할만 담당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레이더셋은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위성에서 지구를 향해서 팔을 쏴버립니다. 쏴서 얘가 흡수되거나 산란되거나 반사되는 특징들을 얻어가지고 지형의 어떤 균열들을 얻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99년도에는요,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는 지구의 표면상에 있는 1m짜리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의 지구 관측 위성이 상업용으로서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아이코노스 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99년도에 5m급 해상도를 가진 아리랑 위성이라는 걸 또 올렸고 2010년도 6월 달에는 콤스 위성이라는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이라는 것도 쏘아 올려서 세계 7번째 독자적으로 기상 위성을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IS는 이제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개념이 만들어지면서요. 지난 학기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오디세이라는 지도를 자동 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도 최대의 GIS 회사인데요. S3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요.
GIS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이제 아크 인포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됩니다.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원격 탐사 위성 영상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다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요. 이미지 기반의 레스트형 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어다스 이미진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96년도에 제1차, 제2차, 제3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5차 국가 공간정보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요. NGIS 사업이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정책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자료들을 중에서 이 지도라고 하는 지형도가요. 수치 형태들로 다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수치도 구축이 되면서 각종 GIS 기술을 적용해서 공간정보 공학 분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들이 이 사업들 안에 많이 포함이 되면서 산업화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공간정보공학과 관련된 기관들은요. 국제적인 기관으로서는 UNGGIM,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지구 온난화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지구 관측 시스템들을 연관한 GEOSS라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또 기타 앞서 배웠던 항공사진 측량과 같은 이런 항공사진 측량 기술들, 특히 원격 탐사 기술들을 다루기 위한 ISPRS라는 GIS, 특히 원격 탐사 사진 측량의 국제학술 교류를 위한 최대 학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광학 측량 GPS, GIS에 관련된 국제학술 교류 시스템인 FIG라고 하는 기관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치사진 측량하기 위한 이제 인터내셔널이 아메리칸으로 바뀌죠. 그죠? ASPRS, 또 미국의 토모가케라고 할 수 있는 ACSM 이런 기술들이 이런 학회들이 많이 국제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국가기관으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성 기반의 기술, GPS도 그러니까요. 나사도 있을 거고요. 미국의 이제 기상위성이나 또 해양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노아가 대표적인 미국의 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도 제작을 관련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서비스 시스템 또는 약자의 NGS, 일본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원이라 불리는 GSI가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육지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게 되겠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이라는 곳에서 국가의 공간정보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육지부 같은 경우는 지형도를 포함해서 국토측량 국가기본도 기준점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재산과 관련된 지적 측량, 또 토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 불리는 LX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도와 같은 분, 이제 해양 영역이죠. 해양부 쪽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에서 해도 제작과 연안 측량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육군 지도창이라는 데서 군사지도 제작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다양한 공간정보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 기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국토 자원 개발 또는 이용 정책, 우리가 세종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막 그러지만요, 그 세종시 같은 경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국토연구원입니다. 또 앞서 봤던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에 공간정보연구원이라고 해서요. 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관련된 또는 지진 또는 지각구조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질자원연구원, 또 위성 발사와 관련된 내용,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 관련 학회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학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공간정보 관련 학회인 한국측량학회, 또 GIS와 관련된 학회인 한국지리정보학회, 또 원격탐사 관련된 대한원격탐사학회,
그 다음에 지역공간정보공학을 이제 이 학회가 합쳐졌어요. 두 개가 대한공간정보학회로 이름 바뀌었고요. 요게 지금 대한공간정보학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두 개의 관련된 학회들이 합병이 돼가지고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 이런 공간정보 관련된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또 공공측량의 실시한 성과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협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